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69회 굿인터넷 클럽은 구독의 미래 주제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오늘 전호경 교수님 발제로 시작을 해서 발제를 들은 다음에 패널분들이 자연스럽게 토론하시는 걸로 잠깐의 자리 이동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호경 교수님 발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제 칼럼니스트 전호겸 교수입니다. 예, 오늘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 발제할 주제는 구독 경제는 왜 위기에 대한인가입니다. 예,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경제 칼럼니스트고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구독 경제를 연구한 건 2016년부터 연구를 했고요. 그 언론에 뭐 매일경제나 중앙일보 등등의 정기기고를 구독 경제 관련 정기기고를 시작한 건 20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책 집필을 시작해서 이번 달에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구독 경제 소유의 종말이라고 해서 제가 구독 경제를 5년 동안 나름 공부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처음에 제가 구독 경제 얘기할 땐 사람들이 아예 구독 경제라 말을 몰랐기 때문에 뭐 언론사나 기자분들도 구독 경제 말하면 구독 뭐 9가지 독이냐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인지가 없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대세 트렌드가 됐죠. 자,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다들 잘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마가라 부르죠,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보통 시총 1위부터 4위까지를 돌아가면서 하죠, 서로. 이 4개 기업의 뭐 큰 특징이라고 하면 뭐 시총에서 1위부터 4위, 빅테크 기업, 글로벌 기업,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독 경제 회사라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MS 오피스 365 등등 많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발표하는 이 자료도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MS 오피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뭐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애플 원이 또 최근에 나왔죠. 뭐 구글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구독과 좋아요의 대표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이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AWS 등등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MS는 지금 인공위성 구독도 하고 있죠. 아마존도 비슷한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을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구독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에 다 구독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구독 서비스 회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죠. 요즘 매우 핫하죠. 사실 이거 작년 중순인데 그때 이미 테슬라는 작년 중순에 자동차 시총 넘버 1이 됐고요. 지금은 뭐 마가 다음 가는 회사까지 왔죠. 자, 앨런 머스크입니다. 뭐 앨런 머스크 너무 유명해가지고 지금 전에는 그냥 아이언맨의 롤모델로 유명했잖아요. 약간 괴짜 천재 이런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뭐 혁신가의 대표 뭐 이런 식으로도 불리고 있더라고요. 자, 앨런 머스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했죠. 테슬라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 말을 한 거죠. 구독 서비스 제공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실 테슬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앞으로 전기자동차 하드웨어 자체에 마진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실 수익을 앞으로 낼 거로 보이고요. 거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은 역시 구독 서비스입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 90%가 구독 경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죠. 또 그리고 90%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서비스 예전부터 우리 많이 하고 있었죠. 신문도 어렸을 때 구독했고 어렸을 때 우유도 먹었고, 저는 어렸을 때 서울 우유병에 나온 우유를 먹었었는데 아침에 저기 이상하게 하얀 우유팩보다 더 맛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기다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어린이 신문을 봤었는데 어린이 신문 아침마다 오면 그 만화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만화를 하루 종일 이렇게 몇 번씩 보고 또 보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여기 뉴욕타임즈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다들 이제 신문은 끝났다 할 때 구독 콘텐츠를 유료화했죠. 메이저 신문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처음이었죠. 이런 메이저 신문 중에서. 지금 뉴욕타임즈는 지금 언론 개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죠. 자, 요즘 뭐 가장 유명한 건 역시 구독과 좋아요죠. 유튜브.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구독이 쭉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구독은 영어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은 구독 이외에도 기부금, 가입, 서비스 사용 등의 사전적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사서 읽다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칼럼 쓰거나 구독 경제 관련된 뉴스나 이런 댓글에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먹는 걸 왜 구독이라 부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 경제에 대한 지금 정의가 사실 비슷비슷하면서도 아직 정확히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구독은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더 줄이면 구독은 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이미 정부에서도 구독 경제에서 단어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2020년 3월에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보면 구독 경제를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유형이라고 해서 이미 의의를 정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다 구독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할 때는 이제 구독 경제 같은 신용 상품의 출현이 소비자들에게는 획기적인 변화겠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뭐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또 구독 경제가 옴으로써 생각지 못한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위험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구독 경제 분류죠. 저는 개인적으로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이용용 모델, 정기 배송용 모델, 렌탈용 모델. 맥킨지가 또 구독 경제 분류를 한 거는 이와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2016년에 처음 혼자 구독 경제 공부할 때는 렌탈을 구독이라 보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렌탈을 구독이라 본 지는 몇 년 안 됐고요. 왜냐하면 렌탈은 또 구독 서비스랑 약간 다른 몇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안 봤는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독 경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송칭을 했을 때 렌탈도 당연히 구독 경제에 들어간다고 봐서 그렇게 한 거고요. 렌탈과 구독 서비스는 몇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선 구독 서비스는 중간에 해지 비용을 거의 안 내요.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렌탈은 보면은 사용 기간 정해져 있고 그 안에 하는 경우는 해지 비용을 내거든요. 또 금융적인 면도 파이낸스 면에서 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이 강연이 올려는 게 1시간 한 20분짜리 강연인데 이거를 줄여서 20분에 해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컴팩트한데 더 궁금하신 거는 제 책에 있으니까 아마 책에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저 이 발제가 끝난 다음에 잠시 저희가 토론할지도 몰라서 제가 준비한 건데 이제 구독경제 클래식은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마존 프라임이 현재로서는 안 들어와 있죠. 근데 올해 하반기에 모 대기업 통신사와 아마존이 콜라보를 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 아마존 프라임이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 때문에 일본의 집에 있는 우편은 크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마존 프라임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 그 아마존 프라임에서 약간 네모난 깍 같은 벽이 딱 규격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DVD나 책 같은 경우에 딱 이 규격에 있는 택배 상자에 들어오거든요. 그 상자에 맞춰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자 우편한 크게 바뀌었어요.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존 프라임이 택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됐도록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에서도 아마존은 굉장히 크고요. 미국에서 아마존 프라임, 근데 아마존 프라임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막 대단한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보면은 이거의 가장 큰 베네핏은 사실은 이제 무료 배송이죠. 미국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배송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배송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때 이렇게 배송을 이틀 동안 이틀 안에 무료로 준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그래서 아마존 그 전에는 다 아시다시피 아마존 원래는 인터넷 서점이었잖아요. 지금 아마존은 뭐 전 세계 넘버원, 뭐 시총 1위부터 4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거기에 큰 주특이 아마존 프라임하고 AWS, 그것도 구독 서비스죠. 이 구독 서비스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마존 프라임 회원수는 약 1억 5천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가입비로만 버는 돈이 몇 조가 되죠. 근데 사실상 아마존 프라임은 119달러를 내고 JP모건의 그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가 받는 효과는 한 784불? 약 6배가 넘는다고 JP모건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럼 아마존 프라임이 이렇게 6배, 7배씩 소비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얻는 게 뭘까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거 아마 크로스셀링이라는 걸 통해서 아마존 프라임은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이 발제가 끝난 다음에 저희 패널분들 모여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 경제 시장 규모인데 사실상 시장 규모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 없죠. 다 추정치죠. 보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들 쓰고 있어가지고요. 뭐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자주 쓰는 뭐 2020년 구독 경제 자료 뭐 40조 원이다 하는 자료도 사실은
몇 년 전에 렌탈 서비스 시장이 40조라고 본 거를 이제 구독 서비스로 말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과소계상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독 서비스 시장은 그 예상치보다 훨씬 많다. 우리나라도 역시 40조가 40조도 훨씬 많다. 왜냐면 지금 그게 렌탈 시장만 40조라고 몇 년 전에 본 거기 때문에 지금 구독 서비스 중에 렌탈은 사실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1년 시장도 40조보다 훨씬 많고 40조 플러스 알파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추세 정도 보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경제 등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경제 안에서 쭉 있었거든요. 심지어 1900년도에 미국에서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있었어요. 100년도 전이죠. 구독 경제 사실 안에서 쭉 있었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문도 있고 요구르트도 있고. 근데 왜 갑자기 근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거의 큰 원인은 전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MCMA라고 전 부르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모바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입자 수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법인이나 중복 가입자 등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성인의 대부분은 10중 8구 모바일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핸드폰만 키면 핸드폰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저성장이죠. 자, 최근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작년 성장률은 마이너스 1%였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10여 년 전에는 사실 7%대 성장을 하다가 최근 10년 사이에는 2, 3%대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7%씩 성장을 보통 10년 하면 2배씩 경제가 뛰잖아요. 그래서 2, 3% 성장은 사실 경제 저성장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처럼 이런 호황이던 시절처럼 물건을 막 사서 쟁여놓거나 이러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시야도 넓어지고 보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에서 당연히 경험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유는 못하더라도 경험을 하거나 이용하게 된 쪽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 저성장이 굉장히 큰 원인이고요. 자, 이게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MCM 중에 M인데요. 자, 밀레니얼 세대 사실 어렸을 때는 인터넷을 접했죠. 청소년 때는 모바일을 접했고 아주 경제 저성장을 진짜 경험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는 IMF가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가 있어가지고 사실 어린 시절에는 전대미문의 경제 체제가 바뀌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살아서 청소년 시대 되니까 또 글로벌 금융위기란 또 희대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또 이제 취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 되니까 정말 전대미문에 이제 코로나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세대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유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제 생각에는 성장보다는 위기란 말이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신문을 자주 보는데 신문에서 올해는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맨날 올해는 위기다. 항상 위기다. 지금 위기가 아닌 때가 언젠지 이제 몰라서 위기란 말 들어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위기란 말 듣고 아 정말 위기다 생각 별로 없을걸요. 왜냐면 이게 위기가 일상화됐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밀레니얼 세대 등장은 소위 말하는 가성비를 중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비용은 지불 못해도 제품을 꼭 구매해서 소유하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경험하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바일의 발전이나 경제 저성장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다 합쳐진 결과물이죠. 자, 그럼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항상 이제 구독 서비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넷플릭스죠.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를 구독 서비스 대표사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장 대중적이기 때문에 저도 가장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자, 넷플릭스 다들 보시는 분들 많죠. 저도 넷플릭스 보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사실은 1990년대부터 구독 서비스 회사였어요. 잘 모르시지만 자, 이거 보시면 DVD 보이시죠? 넷플릭스가 DVD 대여 구독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DVD 가격 하나에 DVD 3개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DVD를 그때 90년대 인터넷은 됐잖아요. 인터넷 목록에다가 아 저는 뭐 터미네이터랑 뭐가 뭐 보고 싶은 3개를 올리면 그 3개를 우편 배달부나 한 직원분이 직접 집에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다른 거 보고 싶으면 3개 중에 하나를 반납하면 그 하나를 또 받아가지고 다시 DVD 빌려볼 수 있고 물론 연체료는 없었어요. 왜냐면 구독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랬던 넷플릭스가 지금 어떻죠? 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구독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예시거든요. 자, 보세요. 그 DVD는 지금 넷플릭스가 자기가 직접 만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그 아까 그 IP로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DVD가 넷플릭스 영화로 바뀐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편 배달부나 아니면 직원이 각접 DVD를 갖다 지금은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되는 온라인 발전에서 이렇게 변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는 인터넷으로 제가 보고 싶은 영화 뭐예요? 말해야 되지만 아이디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독 경제 가장 키는 아이디 경제입니다. 근데 아이디 경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요. 아이디 경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영화를 취향 저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본인이 사실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 쭉 보여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본 영화들 나래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보면 추천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90년대 DVD 구독회사가 지금은 이 사회 현상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해서 넷플릭스라는 이런 지금 디즈니와 거의 버금가는 회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구독 서비스 바뀌고 여기에 적응하는 회사는 이렇게 커가고 있죠. 자, 그럼 구독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기본은 뭐냐? 그럼 구경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구독 서비스를 줄여가지고 구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구경편인데 첫째는 구독 적합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초개인화된 맞춤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근데 여기까지 너무 당연한 건데 구독 적합성이 또 하나가 아까 앞에 구독 경제에 대해서 정기적이란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해야죠. 예를 들어 뭐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B2B가 아니라 B2C로 결혼을 구독 서비스 관련돼서 서비스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생 결혼을 보통은 한 번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많이 해봐야 두세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인생 주기에서 한 번 지나가면 보통 안 하거나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구독 서비스 하는 건 안 되고 B2C 같은 경우에 B2B는 가능하죠. 구독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보통 일생에서 딱 한 번 있는 이런 거는 구독 서비스가 보통 안 되죠. B2C는. B2B는 또 다릅니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초개인화된 맞춤형 제품 또는 서비스 적용이 필요하고요. 둘째 경제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성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경제성이 요즘에 핸드폰 다 있고 인터넷 다 되잖아요. 집에서 뭐 포털 사이트 열어가지고 딱 치면은 최저가가 주르륵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성이 없는 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경제성이 없는데 살아남는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가심비 시장, 명품 시장이나 팬덤 시장 정도 빼고는 다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스럽게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요. 편리해야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고객이 필요한 거를 찾아가지고 먼저 페인포인트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구독 서비스 신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휴지를 구독 서비스 했다. 그래서 저는 휴지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구독 서비스 했더니 내가 떨어질 때 다시 연락을 하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어디가 또 찾아와야 돼요. 그럼 누가 그 구독 서비스 군이 그 밑에 가면 편의점에 많이 파는데.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이 편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리함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구경편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 BM은 구경편이 기본이다. 이걸 합치면은 구독 서비스는 구독자가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효용성 있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게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독 경제 발전 앞으로 발전할까요? 네,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고령화 1인 세대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사실. 그 우리의 1인 가구는 앞으로 한 10여 년 후면은 35.7% 사실 10가구 중에 거의 4가구 정도가 지금 1인 세대 될 거고 고령 인구는 말할 거 없죠. 사실 저희가 초고령화 있는 다른 선진국보다 몇 배 빨리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로 해서 사실상 모든 세대가 이제 가성비를 기반으로 한 효용성과 커스터마이즈한 나만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밀레니얼 세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에서 이제 모든 세대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죠. 자, 1인 세대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1인 세대가 많아지면은 보통 전용 공간이 적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제품을 소위 말해서 쟁여놓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써야 되거든요. 역시 고령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되면은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없죠, 사실은. 뭔가 배달을 된다거나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쓰는 걸로 바뀌겠죠. 그리고 고령 관련해서 실버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해외에서는 지금 핫하거든요. 뭐 다음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결정 장애가 있죠. 그래서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죠. 저도 쇼핑 같은데 가면 네이버나 뭐 포털에서 사고 싶고 딱 치면 너무 제품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거든요. 정보 홍수에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제품을 이야기하면 한 5개 이상 하면 사람이 그때부터는 혼란스럽거든요. 불안감 느끼고. 그래서 이런 정보의 홍수나 결정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가 인기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구독 경제 발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데 이거 다 고인이 될 수 있는 스티븐 잡스죠. 스티븐 잡스 좀 다르시죠? 지금 저희가 아는 모습이랑. 그러니까 원래 스티븐 잡스가 사실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은 이거죠. 자, 검은색 터틀넥의 청바지인데 이거의 뭐 이야기가 원래 뭐 일본 소니사를 방문했다가 소니 유니폼이 저런 식의 모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저걸 보시고 애플에 가셔가지고도 이런 유니폼을 입으면 원팀에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입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신문기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 유니폼으로 이걸 입으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스티븐 잡스는 이 터틀넥이 단종돼가지고 수백 벌을 사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티븐 잡스한테 이 딱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맞춤형 옷 구독 서비스를 제안했으면 스티븐 잡스가 안 받았을까요?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본인 아이디나 본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런 제품을 서비스해줄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된 거거든요. 요즘 최근에 이 트렌드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본인이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받아보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스피커죠. 아마존 대시. 이거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뭐 휴지나 기저귀 같은 거 필요할 때마다 누르면 바로바로 오는 거였죠. 근데 아마존 대시는 AI 스피커가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AI 스피커 기능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자, 집에 요즘 AI 스피커 다 하나씩 있으시죠? 뭐 없으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AI 스피커가 많아질수록 AI 스피커로는 제품 여러 개를 쫙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선정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본인이 항상 그 추천해 놓은 거거나 또는 아니면 그 구독 서비스 받는 제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이런 거 보면 그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런 AI 스피커 통해 가지고 제품이 많이 팔리고 구독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자료들도 많습니다. 자, 도시화죠. 도시화가 가장 크죠, 사실은. 도시화가 되지 않으면 온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 인프라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기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화해서 이렇게 몰려 있어야지 사실 온라인 이런 인터넷도 되는 거고, 그리고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에 이런 제품을 배송하더라도 너무 멀리 있으면 가지를 못하잖아요. 한 집 갔더니 한 집 가고 또 다른 집 한 10km 떨어서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집들이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신선 식품을 아무리 냉장 보관하고 배송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겠죠.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도시화는 앞으로 구독 경제 서비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도시화는 앞으로 향후에 2050년 되면 지금보다 25억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화는 또 여러 가지 또 불평들을 양상하죠. 그러다 보니 또 구독 서비스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죠. 경제 저성장으로 인해서. 자, 미니멀 라이프죠. 요즘에 많이 하시죠.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는 이런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있으려면 내가 필요할 때 물건이 그때그때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독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자, 구독 경제 발전, 환경 오염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좀 큽니다. 요즘 ESG 핫하죠. 사실 그 전에는 물건을 소품종 다량이든 다품종 다량이든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본인 가게에다가 쌓아놓으면 누군가 와서 사서 누군가 방문해서 소진하는 식으로 재고를 떨었거든요. 구독 서비스는 반대거든요. 앉아있으면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무조건 만들어놨지만 구독 경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딱 필요한 제품만 생산하는 체제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소품종, 맞춤형 소량 생산으로 아마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도 구독 경제에서 이런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스코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큰 회사들의 40%는 사라질 거다 이런 뭐 코로나 등등이 와서 뭐 말씀대로 뭐 브룩스 브라더스나 제이스 페니처럼 그 분야에서 한 100년 정도 이상 1등했던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죠. 사실 지금 잘 되는 기업들은 뭐 빅테크 기업이나 헬스케어 정도 빼고는 전통적인 사업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 관련돼서 이건 뭐 주오라 지수인데요. 구독경제 지수라고. 여기 보면은 구독경제를 한 회사들은 보통 연평균 18.2%를 상승한다고 하죠. 이 성장률은 미국 소매 매출 인덱스에 비해서 한 5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5배 정도 더 잘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 3월, 그러니까 저희가 구독경제가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가 2000년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게 조금 지났을 3월에 봤더니 구독 서비스라는 회사들은 그때 막 회사들이 막 엄청 망했잖아요. 다들 그 경제적으로 패닉이었고. 근데 그 회사들 봤더니 10개 중에 9개는 성장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했다. 망한 회사는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였죠. 자, 그럼 구독경제 회사들은 왜 그랬을까? 구독경제 회사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회복 탄력성은 좀 개인적으로 개인이고 회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스트레스나 엮인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털고 일어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점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서로 차이인데 기업도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 원인은 구독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의 회복 탄력성은 구독자로부터 나옵니다. 왜냐? 고객들이 낙인됐거든요. 소비자들은 수입이 감소하면 당연히 지출을 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구독 서비스 제품은 서비스는 보통은 성금을 내요. 저희 구독 서비스 보시면 대부분 미리 돈을 내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우선 한 달, 6개월, 1년씩으로 성금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경제적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에 대처할 시간이 있죠. 그리고 이 불황일 때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물건을 안 사지만 락인되어 있는 구독 서비스는 가장 마지막에 해지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때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거를 물리적인 시간을 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가 고객들 굉장히 강점인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낙인됐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있죠. 약간 렌탈하고 월세 렌탈이 비슷한데 보통은 집이 어려우면 가장 마지막에 집을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독 서비스도 보통 주머니가 없으면 당장 지나가다 물건을 안 사지 집에 있는 당장 구독 서비스한 걸 당장 해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위기가 거의 끄트머리 정도 갔을 때나 아니면 중간 이상 갔을 때 정말 임계점에 갔을 때 서비스를 보통 해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리고 목돈을 필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독 서비스 제품들은 금액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죠. 뭐 한 달, 일주일, 뭐 한 1년 뭐 등등등.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당장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100만 원 내고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한 달에 1, 2만 원 주고 제품을 쓰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면은 당연히 구독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요즘에 기업들도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다 한 카피당 샀어요. 직원 숫자를 세 가지고 썼지. 근데 지금은 대기업들도 그 카피를 사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다 구독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MS365도 다 구독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애칭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독 서비스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기업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구독자라는 그러니까 구독 경제는 어떻게 보면 단골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뜨내기 장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 구독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구독자 관련사는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구독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앞에 말한 뭐 주어라 실수처럼 구독 서비스 회사들은 위기 때 더 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마가나 이런 기업들이 보시면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 기업들은 사업 예측이 수월하기 때문에 회사 운영할 때도 인력이라든지 재고 문제라든지 사업 계획 세우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가 위기에 굉장히 강한 거죠. 뭐 언택트 마케팅 이야기 너무 많이 났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왜 구독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달러 세이브 클럽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계 생활용품 이 업체인 글로벌 기업 유니레버에 거의 1조 넘게 매각됐죠. 근데 이거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냥 면도기를 구독 서비스 해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엑시트를 한 거죠. 이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일본에서도 따라했어요. 이름도 똑같죠. 일본의 그 달러 세이브 클럽을 따라서 일본에서는 도쿄 세이브 클럽이라 따라했는데 몇 년에서 망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면도기도 똑같은 거 썼거든요. 근데 왜 망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면도기를 사려고 멀리 그러니까 아주 도심이 아닌 한 마트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좀 되게 고가인 경우에는 장가 나가지고
점원에서 열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도 비싸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저게 먹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편의점 가서 살 수 있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두 회사가 다 똑같은 면도기를 썼다는 거죠. 어디 거 썼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가서 여쭤보는데 보통은 이제 뭐 질레트를 썼겠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도르코를 썼죠. 우리나라의 도르코 면도기를 달라스 헤이브 클럽이 그냥 갔다가 구독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구독 서비스에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빨라 있거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제조업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나 잘 되는 제조업들이 많았을 거예요. 조금 더 저는 이 구독 서비스 이렇게 설파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 기업하시는 분이나 개인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요. 자, 요즘 구독 서비스 다양하죠. 아까 말한 인공위성도 있고 넷플릭스, 자동차, 심지어 미국에 가면은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구독 서비스도 있거든요. YGL이나 아까 또 한국의 달라스 헤이브 클럽 같은 거죠. 국내 구독 서비스는 엄청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뭐 아주 일부만 적어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거는 다 지금 구독 서비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젠 구독 서비스가 이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패널 토의로 넘어가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송승호입니다. 오늘 굿 인터넷 클럽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먼저 이제 발제를 해주신 존호겸 교수님, 제가 한 2017년도에 뵀는데 그간 구독 경제에 대해서 가장 국내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저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구독 경제 왜 위기의 대안인가 주제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주독 경제의 시작부터 현재 모습, 그다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제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패널분 각자 이제 편하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 국장님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업무인지라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주시는 전문가적인 식견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노력하면 저희가 구독경제 또는 정기결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이런 논의들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심혜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저는 신성장연구실에서 신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서비스 해외 진출, 요즘 AI나 빅데이터 같은 그런 신기술을 제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설명 들었듯이 전후겸입니다. 네, 저는 꽃을 하고 있고요.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2014년부터 7년 정도 해오고 있고요. 꽃가라고 하는 회사의 박준하 대표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2011년부터도 화장품 정기구독을 했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어쩌다 보니 10년 정도 구독 경제를 계속 해온 사람으로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구독 경제에 대한 얘기를 찬찬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정 교수님 발제의 말미에 보면 이제 구독 경제가 우리 생활에 아주 속속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뭐 구독 경제는 이제 과거에 아까 그 소르우유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우유를 배달 받아서 이렇게 받고 했었는데 지금 뭐 컨텐츠 분야, 특히 이제 OTT 이런 분야부터 해서 뭐 서적이라든지 생필품, 뭐 자동차, 복사기 등등 뭐 안 하는 것이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가 하에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멤버십 서비스 같은 형태로 존재했는데 왜 구독 경제가 지금이 와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 과거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유사점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점이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발제해 주신 우리 정 교수님하고 심혜정 연구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구독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업이 다시 비즈니스에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멤버십 서비스와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뭐 신문이나 우유 같은 멤버십 서비스는 그런 기존의 멤버십 서비스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가장 많은 유통망을 확보를 해서 얼마만큼 이걸 많이 판매하는가가 이제 기업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구독 경제 비즈니스로 오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패턴을 직접 분석해서 어떻게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또 유통 채널이 단순히 확보가 아니라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또 활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두 번째 파생되는 그 특징이 고객에게 그 원하는 결과만을 바로 판매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제품을 필요로 하게 되면 니즈를 인식하고 뭐 가격을 비교하고 제품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독 서비스에서는 구독 그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를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가격을 비교하거나 뭐 제품을 비교하거나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독 경제가 과거와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고객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뭐 알고리즘도 오픈 알고리즘으로 바뀌면서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쉬워진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연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님이 중요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실예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사실 2016년부터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를 혼자 공부했는데요. 그때 하게 된 계기는 우연하게 블룸버그 뉴스를 보다가 그 골드만삭스가 애플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있어요. 그 제목이 애플도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해야 된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뭐지? 이러고 시작한 게 사실 오늘이 된 건데요. 그때 골드만삭스가 애플에게 한 얘기는 이거예요. 아마존 프라임을 봐라. 애플도 애플 프라임처럼 아마존 프라임을 벤치마킹 해라. 지금 애플이 잘 나가는 하드웨어 서비스는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해야 되는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구독 서비스를 처음 보고 이게 뭐지 이러고 보고 그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된 건데 이제 구독 서비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아마존 프라임을 이게 유료 구독 멤버십이거든요. 근데 유료 구독 멤버십이 구독 서비스에서 굉장히 클래식 모델인 게 지금 요즘에 쿠팡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쿠팡도 사실은 유료 구독 서비스로 성장한 회사죠. 로켓와우. 로켓와우가 바로 지금 구독 서비스거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에 성장한 거고 애플도 2016년에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제 생각 골드만삭스랑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2019년에 갑작스럽게 3개의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애플원이라는 아예 통합 구독 서비스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된 원인인데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까 잠시 이야기했는데 크로스셀링이나 업셀링을 할 수 있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소득의 증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존 프라임이 지금 자기네 받는 돈보다 한 7배 정도, 6배에서 7배 정도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데 그럼 아마존 프라임이 뭘로 먹고 사냐? 근데 와서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적으로 최근에 보여준 예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GS25 편의점이 있는데요. GS25도 두 개의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카페25라는 거 하고 지금 더파 플러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카페25는 이용료 2,500원 내고 한 달간 이제 GS 커피 원두커피 메뉴를 25% 할인해주는 유료 구독 멤버십입니다. 근데 이게 이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이 커피를 7배나 더 구매한대요. 그리고 또 GS25에서 또 다르게 더파 플러스라고 해서 이거는 일정 금액을 내면 특정 물품 구매할 때 20%에서 25% 할인 혜택을 주는 유료 구독 멤버십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멤버십 하는 분들이 구매 건수가 4배나 많고 사용 금액도 3.8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편의점에서도 유료 구독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몇 배씩이나 물건 더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료 구독 멤버십은 사실 전에 멤버십하고는 많이 다른 게 크로스셀링이나 업셀링을 유도하는 거죠. 그 원인은 아까 이제 말한 연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객한테 맞춤형 물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구독 서비스는 있었는데 그죠? 예, 지금은 고객의 까다로운 그런 요구를 이제 만족시켜주는 맞춤형 이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아까 정 교수님 국내 구독 서비스가 한 40조 원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초기 단계에 있고 미국이나 뭐 이런 일본 이런 데 비해서 앞으로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아주 유망 비즈니스 분야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심연구님 작년 2월에 아마 국내 이제 구독 서비스 관련된 현황을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의 뭐 어떤 배경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서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국내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구독 경제를 이제 연구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전 교수님이 쓰신 그런 이제 블로그나 칼럼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구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유망한 모델로 이제 별로 그렇게 인식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입하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 구독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원을 하는 정책을 고민을 하다 보니 저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은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구독 경제 발전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걸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한국에서 구독 비즈니스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구독 그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B2B, B2C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소비재에 국한됐던 게 뭐 전문 정보 서비스라든지 뭐 비내구재로도 확장되고 단순히 이제 소비자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독 서비스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도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많은 유통, 통신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구독 비즈니스가 유망 모델로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차별성 없는 비슷한 서비스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면서 좀 최근에 유통이나 식음료 분야에서는 좀 가열 경쟁 양상이 그렇게 모습이 보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비슷한 서비스로 단순히 가격 경쟁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 없는 모델은 결국 지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독 경제가 이제 건전한 구독 경제 생태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혁신적인 모델이 나와야 저희도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꽃가에 박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거 꽃 하회 이 구독 서비스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이게 아마 처음으로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성공적인 서비스 모델로 만드셨는데 이 꽃이란 것이 생필품도 아니고 뭐 OTT 같은 이런 뭐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꽃 분야에 어떤 그 소비자의 니즈를 이제 발굴하셨는지 또 우리 구독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니즈란 걸 어떻게 이제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하시면서 좀 재밌는 생각나는 사례가 이제 꽃 관련해서 구독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재화 자체가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자주 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사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의 꽃에 대한 개념은 정말 선물로 한다던가 졸업할 때 한번 받아보던가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2014년도에 사업을 했었던 이유는 다른 나라를 가면 꽃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트에 가면 꽃이 있고 아침에 가면 많았던 꽃이 저녁에는 없고. 근데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일본, 미국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즈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이 꽃을 살까가 저한테 가장 큰 관심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어떤 계기로 2011년도에 글로시박스라고 하는 화장품 정기 구독을 했었고요. 그때 그 창업을 하면서 구독 서비스를 그 전에 4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굴려봤던 거죠. 근데 이때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객분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이 상품을 구매하지는 않는다는 패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진짜 내가 필요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궁금한 것도 많아요. 새로운 제품을 써보고 싶어 하시고 이거를 받아본다라고 하는 게 한 5달 받아보면 지금 나오는 화장품 트렌드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꽃을 정기 구독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꽃을 받아보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좀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전엔 그랬거든요. 꽃을 갖고 있으면 무슨 날이야? 누가 해줬어? 라고 했지만 꽃 정기 구독을 받아보면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나 그냥 꽃이 좋아서 정기 구독 받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기존의 꽃의 구매 패턴과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꽃 정기 구독을 붙이면 꽃의 용도 자체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처음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 구독 자체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실물이 나가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구독자분들을 확보를 했어요.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언젠가 꽃이 나갈 건데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분들을 한 2주 정도 모았고 그때 한 200명, 300명 정도가 돈을 먼저 내시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미 그냥 돈을 주신 걸 가지고 저는 꽃시장에 가서 꽃이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면 다다음날 다시 자동 결제가 돼서 다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업이 시작할 때 가장 두려운 거 내가 매출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장기적으로 그림을 볼 수 있을까인데 정기 구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초기의 창업가들한테 스타트업에게는 엄청 큰 도움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기 구독을 좀 시작을 했었던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어서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정기 구독 서비스의 또 성공 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지금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고 소비자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독 서비스를 성공시키기 꼭 필수적인 요소가 뭔가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요. 우리 지금 김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적으로 나오는 키워드일 것 같아요. 앞서서도 뭐 정 교수님 발제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이용자의 패턴 그리고 그러니까 초개인화죠, 초개인화.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그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구독 요인의 성공 구독의 성공 요인을 단발적 필요함을 이런 개인의 소비 패턴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으로 일상적인 필요함으로 바꾼 것이 좀 큰 효과를 받고 그게 이용자들의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꽃, 영화, 뭐 음악, 쇼핑 등 구독 경제의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를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쓰고 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꽃집에 가거나 아니면 영화 한 편 그냥 단품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받아봤을 때 느끼는 효용, 편익을 비교해 봤을 때 후자가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앞서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매김했고요.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0년도판을 봤을 때 거기에 중요 키워드 통상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한 뭐 8가지, 10가지의 매년 트렌드를 뽑는데 작년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스트리밍이었어요. 거기에서 인용된 맥킨지 보고서를 봐도
지금 그 소비자별로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구독 서비스 재등록 비율, 그러니까 한 번 쓰고 계속 쓰는 거죠. 그 비율은 32%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모든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 같은 서비스를 보여주는 구독 서비스, 어떻게 보면 좀 혁신에서 뒤처지는 서비스일 것 같은데 그런 서비스의 재등록 비율은 13%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개인화, 그다음에 맞춤형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를 반영한 구독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잠재력은 충분하지 않나, 그런 기술적 혁신들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구독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 경제의 특징이 결국 고객을 잡아주는 로깅 효과인데요. 만약에 고객들이 그 구독 서비스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바로 이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그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확보하고 있는 소비자의 구독을 계속 유지하고 그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소비자에게 어떠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기업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필연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객들이 왜 이탈을 했는지 그 원인도 점검을 하고 또 그걸 이제 비즈니스에 반영을 하시고 또 그 이탈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리타겟 전략을 구상을 하셔서 구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가격적인 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구독을 하는 소비자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지불 범위도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품 구성이나 서비스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지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가격 정책을 구사를 해서 구독을 유지하는 것도 한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적어봤는데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눈이 하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를 좀 이제 저는 앞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으니까 왜 우리나라 대기업 아까 잠깐 연구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왜 구독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통 제가 구독 서비스 지금 앞에 말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만약 구독 경제가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직은 아닌데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 생각 항상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구독 경제는 앞으로 상상력의 나래를 누가 많이 펴냐, 누가 많은 콜라보를 하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기업들의 구독 서비스 자세히 보시면은 보통 그룹사 같은 경우는 그룹에 있는 멤버십을 모아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문화도 현재로서 구독 서비스 할 문화가 돼 있지 않고요. 외부의 콜라보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죠. 전 개인적으로 좀 네이버가 지금 사실 이커머스 넘버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배송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어떻게 넘버원이냐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쭉 보니까 외부 콜라보를 잘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앞으로 구독 서비스 할 여지가 많고 또 아이디 경제의 최강자거든요. 가장 많은 아이디를 갖고 있죠. 제가 항상 저는 아이디 경제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아이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기업들도 자기네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걸 가져와서 같이 콜라보를 하고 시너지를 내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성이 필요한 거죠. 넷플릭스 많이 이야기하는데 넷플릭스 생각해 보세요. 넷플릭스 안에 별의별 영화 다 있어요.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구독 서비스가 파레토 법칙으로 가냐, 롱테일 법칙으로 가냐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파레토 법칙은 다들 아시겠죠? 8대2 법칙을 해서 잘하는 사람 20%가 다 하는 거고, 롱테일은 또 뒤에 부분이 앞에 부분에 비슷하게 해서 다 같이 잘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앞에 연구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예로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뭐 HP나 드림웍스 창업자하고 뭐 CEO가 나와서 만든 큐비라는 구독 서비스 회사가 있었어요. OTT 회사인데요. 약 2조 가까운 돈을 펀딩 받았는데요.
그 회사가 엄청 잘 됐어요. 처음에 무료로 많은 사람이 가입했거든요. 근데 유료로 가입하자마자 유료로 전환하자마자 단 몇 달만 회사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유료로 가입을 했더니 93%가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객도 중요하지만 그 소비자에게 계속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상상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어야지 구독 서비스 쭉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락인하고 이 정도 됐지만 상상력과 다양성을 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래서 좀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옆에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하나노이라고 꽃 구독 서비스인데 지금 3만 명 정도 구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노이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000명 선에서 불과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몇 배씩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젠 재택근무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꽃이 있는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SNS에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 몇 배가 늘었고 90%가 여성이 꽃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0%는 20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화감에 따라서 코로나가 오면은 이거에 맞춰서 또 다른 소비자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생각난 꽃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나고 어젯밤에 제가 꽃가 이렇게 사업을 보면서 아이도 한 10대 개 낳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생각난 게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최근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그렇게 보통 졸업하거나 축복해줄 때 요즘에 야 인생의 꽃길만 걸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꽃 구독 서비스 회사면은 꽃 위에다가 신발을 같이 주겠다. 꽃길을 걸으라고. 그럼 그 사람이 받아볼 때 얼마 주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신발 회사랑 같이 콜라보를 하셔가지고 꽃길을 걸어라 구독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다행히 그 콜라보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F사와 함께한 신발로 만든 게 있었는데 최근에 꿀깍배기도 같이 한번 했었고 다하게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구독 서비스를 실제로 계속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패하는 경험도 있었고 잘 됐던 경험도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저도 구독 서비스 모델은 되게 쉬워요. 그냥 내가 돈을 받을 테니까 정기적으로 드릴게요 하면 상품만 바꾸면 다 되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구독한다는 게 난 돈 내고 꽃 받아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오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내가 돈 주고 화장품 받아는 의미가 없고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 것들은 내가 꽃을 받는 게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가라고 하는 회사를 팔로우하고 구독한다고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고 이게 실제로 내 친구들한테 멋있어지는 모습이 돼야지 꽃을 구독한다가 돼요. 그러니까 실내로 저희 화장품 정기 구독을 했을 때 처음에 아이디어는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소셜 매체가 없었고 대부분 다 잡지 혹은 TV 매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큰 회사에 나온 화장품을 다 써봤는데 작은 니치한 브랜드나 수입사들의 상품을 써볼 기회가 전혀 없던 시장이었고 그때 저희가 타겟을 많이 했던 거는 정말 좋은 제품들을 당신은 모르겠지만 어렵게 큐레이션해서 매월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거를 해보시고 괜찮으면 구매까지 이어보시고 몇 달 받아보시면 당신은 트렌드 세터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보면서 나 이런 관점에서 이 상품을 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저희도 약간 초심을 잃어서 큰 상품을 보내기 시작하고 좋은 브랜드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체리피커들의 비중이 엄청 많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그냥 싸게 사는 거여서 마치 저 구독을 하면 내가 되게 게으른 사람 느낌이 되는 느낌인 거고 뭔가 체리피커가 되는 느낌이어서 이 사업의 모델의 뭔가 매력이 확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꽃가를 창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중에 하나는 내가 꽃을 구매하는 게 싸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 많이 봤었던 꽃을 즐기는 라이프를 가지고 있어. 이게 우리 집에 있을 때 내 친구한테 어떤 의미인지, 나 자신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만 사실상 잘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아까 따르트 쉐이브 클럽 같은 경우 왜 잘 됐을까를 봤을 때 단순하게 면도기를 사는 게 귀찮았다라고 하는 게 구독 포인트 생각보다 되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멋있어야 되는 건 나를 내가 사용한다는 건 나를 되게 잘 가꾸는 남자야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준 거라고 보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거의 잘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난 이거를 구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남들한테는 나는
적어도 일주일, 2주에 한 번씩 나를 바꿔서 나를 되게 깔끔하게 구루명한 남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줬던 거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 아빠가 집에 TV를 보는 모습은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TV에서 송출하고 있는 것들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냐. 난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취미의 비디오와 뭐 다양한 클립들을 내 의지로 받아볼 수 있는 라이프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브랜드가 실제 내가 어떠한 세상을 만들 거고 이 세계관에 어떤 사람들 끌어들여서 구독하게 할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잠깐 무너지면 사실 그때부터는 매력도가 확실히 좀 많이 떨어졌던 거를 경험을 좀 했어서 제가 생각하는 구독이 잘 되는 뷰는 약간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네, 그 성공 요인 좀 요약하자면 초개인화에 맞춤형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가 또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해야 된다. 그 다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구독 경제에 대한 이제 걸림돌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산업 입장에서는 규제만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을 텐데요. 그 최근 국회에 이제 법안들이 이게 저는 이제 법학을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한 70% 정도가 규제입니다. 나머지 이제 완화 쪽이고. 그 이제 최근 이제 공정위하고 금융위 이제 문체부 등 여러 부서들이 이제 구독 경제에 대한 규제, 법안, 정책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어요. 마치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소비자 그 구독 경제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고 뭐 그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산업에 계시는 이제 우리 김 국장님하고 이제 우리 박 대표님 이러한 이제 초기에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있는 이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과연 이제 산업에 도움되는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막 산업의 그 방향성 막 그 좋은 얘기들 막 주셨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규제 얘기. 근데 제 주 업무이기도 합니다. 가장 잘하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네.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규제들이 양산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지금 대세가 온라인 플랫폼이고 구독 경제가 플랫폼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협회가 올해부터 구독 서비스 제공하는 회원사들하고 구독 경제 활성화 TF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협회 협의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영속적인 아마 협의체로 나아갈 것 같고요. 이렇게 TF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한 규제들이 많다는 걸 방증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추세가 보이고 향후에도 더 많은 규제들이 늘어날 것을 좀 걱정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때를 맞춰서 지난 3월 5일에 우리 송 교수님께서 좋은 칼럼을 하나 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봤는데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그 개정 내용을 좀 보면 정기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그 시장에서 피지사라고 표현하죠. 결제 대행업자들한테 관리 감독을 생뚱맞게 하라는 그 개정안이 나온 거예요. 송 교수님 칼럼에 적극 공감하고요. 생각해 보면 정기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명분 있고 송 교수님 말씀처럼 금융소비자 보호해야 되고 모든 소비자 보호받아야 마땅하지요. 근데 매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그 서비스를 확인하고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입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로 들어와야 되는지 논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송 교수님도 칼럼에서 쓰셨지만 피지사한테
정기 결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을 뭐 영업 방식, 예를 들어서 대금 결제 방식, 청약 철회 방식, 유료 전환, 환급 등등 영업 방식에 대해서 표준 약관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것 같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업에서 결제 대행업자들하고 저희 결제 대행 서비스 결제 대행업자들 저희가 만나서 물어보면 이게 시스템으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수기로 하위 가맹점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그들 약관을 확인하고 그들 서비스 방식을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좀 엄청난 리소스 불필요한 규제 집행 비용이 발생할 건지 누가 봐도 명확한 거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갖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금 OTT 분야, 특히 이제 구독경제 쪽은 또 OTT가 워낙 또 화두니까 OTT 분야만 해도 문체부, 과기부, 방통위 여러 부처에서 좀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시려고 관련된 내부에서 뭐 협의체 다들 좋은 이름을 많이 갖다 장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활성화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계시고 그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거기에 이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도 최근에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정부안 외에도 그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전자상거래에 담아서 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 저희도 계속 뜯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이런 그 형태들을 보면서 좀 부처별로 구독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신규 사업 진흥에 포커싱된 게 아니라 구독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할 확보에 조금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송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 중에 마지막에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이 현재 규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구독 경제 관련해서 규제가 전 2011년부터 쭉 하다 보니까 사실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 열려 있는지가 오히려 더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피지사와 관련된 이슈가 많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1년도에는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는 처음 어떻게든 해석을 했어서 처음엔 정기 배송이라고도 해보고 구독도 다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피지사를 만났을 때 피지사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제품 결제를 하면 다음날 상품이 나가요. 이게 그냥 일반 이커머스고 100%에 가까운 이커머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는 카드 결제하고 제품은 왜 안 나가요가 너무 큰 거예요. 한 달 후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피지사에 신청을 해도 카드사별로 다 심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3분의 2에서 다 거절을 당해요. 처음 보는 패턴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관련돼서 법도 없고 관련돼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한 번 나가는 듯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심사를 받고 하고 나중에 또 정지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직도 정기 배송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가 아직 뭐 트렌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중화는 아직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많은 사례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저는 이전에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풀렸던 것들이 많다라고 보는데 굳이 저희가 막 어떠한 규제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전에 제가 그 화장품도 했었지만 술도 했었어요. 술을 또 한 5달 정도. 그러니까 해외 수입 맥주 지금 엄청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캐나다에 있는 맥주, 미국 맥주, 뭐 유럽 맥주들을 모아서 5개씩 이렇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주류법과 통신법 이렇게 불법일 건데 사실은 전화로 내가 술집하면서 저희 오늘 소주 4박스 갖다 주세요도 불법이더라고요. 통신법 상으로는. 어쨌든 통신법이 인터넷에 관련되면 그래서 언젠가 저희를 한번 나라에서 불러서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네 그만뒀거든요. 네, 그런 규제는 필요하다고는 보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실제로 지금은 전통주 면에서 많이 풀려가는 느낌이어서 좀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술이 한국에서의 지배하고 있는 몇 개 브랜드들이 엄청 강했었고 대부분 거의 90몇 %가 그걸 먹었던 시장이었는데 그런 게 풀리지 않았으면 풀렸으면 훨씬 더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많아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 아이들이 맥주를 마시거나 소주 마시는 것들을 규제는 생겼어야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얘기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2011년부터 쭉 봤을 때 관점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고요. 근데 굳이 아직 어린 아기한테 뭐 너무 많은 규제를 하는 거는 지금 타이밍으로서는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감사합니다. 참 이게 규제에 이제 철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막 이렇게 우죽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한 축에서는 네거티브의 규제 방식으로 좀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한국 규제가 정말 많은 국가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된 어떤 규제 철학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일자리 그런 것들 만들어지고 또 아울러서 소비자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 규제 당국에서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좀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 뭐 국내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에도 이런 규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과연 뭐 우리 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지 또는 뭐 오히려 반대로 어떤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우리 심혜정 연구원님하고 우리 정 교수님께 두 분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연구원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역시 또 디지털세라고 해서 아까 말씀 OTT 시장이 가장 큰 건 트래픽하고 디지털세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법이라고 해서 좀 이제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해외도 역시 지금 똑같은 이슈인데 그건 뭐 구독 서비스를 넘어서 거의 무슨 경제 무역 전쟁처럼 지금 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연구원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규제에서는 사실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좀 해외 사례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어쨌거나 구독 비즈니스가 스타트업 위주로 많이 진출한다는 관점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년 이상의 스타트업의 이제 그 생존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 거의 뭐 25% 정도 된다면 뭐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독일 이런 경우에는 거의 40% 이상이 5년이 지나도 이제 생존하는 확률이 높은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은 이제 초기 그러니까 초기 창업이나 뭐 정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신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창업 말고도 이제 그 스케일업이라든지 그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이라든지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사업 지속을 유지하는데 좀 더 지원이 범위가 넓지 않나 그런 점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구독 경제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오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기 창업뿐만 아니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스케일업을 할 때 본격적인 자금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해외에서 그런 구독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지털세는 지금 디지털 통상규범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국가 간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독형으로 수출하시는 기업들께서는 이 디지털 통상규범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변화되는 양상에 대해서 잘 비즈니스에
하실 때 잘 유념하셔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요. 이제는 이제 뭐 끝으로 이제 미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제가 오늘 뭐 구독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박 대표님 뭐 이제 현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서비스, 어떤 품목들이 미래에는 나올 것이다. 어떤 뭐 예측을 하고 계신지요? 저 관점에서는 구독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정말 그냥 컨텐츠 쪽, 넷플릭스 같은 너무 이해도가 높으신 분야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사야 되는 뭐 물이라던가 뭐 기저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취향 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계속 바뀔 거야.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바뀌는 거죠. 제가 옷을 사도 한 1년도 안 걸려서 제 옷이 헌옷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 내가 어떠한 와인을 먹기 시작해도 1년 있으면 되게 올드한 와인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그래도 트렌드가 엄청 빠르게 변했었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제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 너무나도 버거운 시대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챙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구독 서비스가 취향 기반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확장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꽃을 구독을 한다라고 하는 게 14년도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일상에서 아무도 꽃을 사지도 않는데 하필 또 그거를 구독까지 하겠냐, 돈을 내면서까지. 저희 엄마도 안 한다고 하셨고.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많은 분들은 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봄에 길거리에서 있는 꽃도 마찬가지고, 내가 꽃집에 가서 꽃이 한 50종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름을 아는 꽃은 3-4종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팝업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외국인 분들은 다 이름을 하나씩 대면서 자신을 픽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꽃다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그 말은 아직은 한국 분들이 꽃에 있어서 지식이 굉장히 낮은 편, 그리고 꽃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꽃가가 정기 구독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예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되게 많은 것들에 무지한 나라일 수 있죠. 저희가 잘 아는 것들이 아니면. 근데 그런 것들은 정기 구독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하나씩 저한테 소화할 수 있을 만큼씩 전달해주고, 뭐 그런 과정에서 1년 정도 받아보면 나는 이 업을 좀 이해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시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넷플릭스 그쪽 너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취향 쪽으로는 좀 그런 시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우리가 구독 서비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패널 분들께 우리 국내 구독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뭐 요소라 할까요? 아니면 꼭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딱 간단하게 하나씩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온라인 그리고 플랫폼 구독 경제 화두 정점을 찍고 있고 더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주목을 받는 시선에는 희망하고 기대가 크죠. 근데 반면에는 그 급성장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그 이슈 제기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서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조금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부처 입장에서 한 부처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구독 경제를 한 부처가 이걸 아주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지금 역량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공정과 상생이 화두잖아요. 기본적인 경제관념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정책에서도 해당 부처의 본연의 역량을 기본으로 최대한 발휘하고 유관 부처들의 협조를 잘 받아서 적극적인 의견 수용이 된다면 참 해안이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비판하는 뭐 칸막이 행정 그리고 부처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나, 뭐
혁파해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거는 부처 자체도 문제지만 그 부처에서 일하고 계시는 저희 구성원들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조금 더 고양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례로 제가 구독경제와 관련해서 정부 회의를 참석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분들과 막 얘기하는데 정책을 위반하는 담당자분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책을 만들고 계신 거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아닐까. 뭐 당연히 경험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찾지는 못할 겁니다.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도 없고.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위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 수범 대상이 어떻게 서비스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자들,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정말로 냉철하게 지적한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분들도 등허리에 식은땀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노력을 조금 더 경주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구독경제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무역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구독 경제가 화두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제 단순히 국내 시장이와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이제 그 마케팅이라든지 수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중소기업도 이제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또 마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일회성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겼고 지난해 산업부에서는 이제 그 구독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기업한테 이제 수출 바우처를 이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 이런 구독 비즈니스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가 이제 기존 해왔듯이 뭐 해외에서 뜨는 그런 구독 모델을 국내에 들여와서 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의 혁신 모델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좀 발전된 구독 생태계가 형성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앞에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구독 경제가 사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죠. 혁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사업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제 보통은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이 보통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 조금 아까 말하신 것좀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가트너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2023년이 되면 75% 정도는 이제 구독 서비스화 된다는 거잖아요. 75%라 그러면은 25%는 과연 뭐냐? 이랬을 때 25%는 구독 서비스 할 생각이 없거나 안 해도 너무 잘 되거나 아니면 적합성이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 생각엔 거의 100%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한다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진짜 그게 현실화 된다고 그랬을 때 구독 서비스장 지금하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또 완전히 판이한 세상이 올 겁니다. 아마 그거는 글로벌 구독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에 있는 플랫폼 경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락인된 시장이기 때문에 앞에 먼저 나간 사람들이 한번 차지하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하고 또 다른 시스템이 곧 다가올 건데 저는 뭐 규제 좋고 다 좋은데 조금 더 정부나 우리 사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외부의 시장이 굉장히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시장을 잘못 읽어가지고 IMF 같은 이런 엄청난 일도 당했잖아요. 사실 구독 경제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 이건 금융은 아니지만 갑자기 오지는 않지만 서서히 오는 아주 큰 변화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도 사회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기업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도 앞으로 결국에는 구독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글로벌 구독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나 이런 모아두는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나 아니면 좀 관심 있는 대기업들이 나서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혁신 경제가 됨으로써
아픔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웃는 우리 이웃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플레이어 관점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고객분들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좀 더 한국 분들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카드를 걸어놓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비싼 책 한 권 사는 건 사는데 12번 받는 거는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내 돈이 나갈 거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되게 보편화된 결제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긴 하겠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왜 큐레이션 서비스가 잘 되고 서스크립션이 잘 될까를 보면 거기에는 나를 위해 서비스한다라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나를 위해서 스타일링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나의 지식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채워주는 뭔가 뉴스레터를 받는 것들을 굉장히 좀 편해하시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개념을 좀 쉽게 받아들여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구독한다라고 하는 게 누군가 나의 스타일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플로리스트가 어딘가에서 계속 열심히 당신의 꽃을 더 알 수 있도록 즐기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구독 서비스를 바라봐 주시면 아마 1년 정도만 지나도 되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 풍족해지고 좀 남들에게도 좀 더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객분들도 좀 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굿 인터넷 클럽 구독의 미래라는 주제로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와 이제 토론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국내 구독 서비스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한 걸음 더 도약 발전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